외부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39페이지입니다. 외부 효과에서 말하는 이 외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외부란 뜻이에요. 시장의 외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이 형성된 거지.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래 당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을 거래 당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근데 병하고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병하고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된 시장 안에 이 사람이 있지 않죠? 시장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갑과 을의 행위가 병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칠 때 갑과 을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영향이 유리한 영향일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혜택일 수도 있고 피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혜택을 입히고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도 여기서 이 사람한테 그 혜택의 대가를 못 받거나 피해를 주고도 피해를 이 사람한테 보상하지 않거나.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장 안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시장 밖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밖에. 그래서 그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외부 효과에서는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문장이 26개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 설명할 때 자꾸 기출지문이나 내용들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러려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부정적 영향이라 해봐. 그러면 얘가 딴 데로 가면 되잖아. 근데 못 간대. 계속 거기 있어야 된대.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근데 부동성 때문에 계속 거기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그죠? 근데 옆에 있대. 그래서 영향을 미친대. 옆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접성. 그래서 여러분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을 대보세요. 그러면 부동성 인접성을 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으니라는 점.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도하지 않은, 대가를 받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은. 대가를 받지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외부 효과는 이로운 외부 효과가 있고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로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를 정외부 효과라 이렇게 말하고 외부 경제예요. 경제자 붙는 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해로운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부외부 효과예요. 이건 외부 불경제.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 붙는 건 유리해지는 거고 불경제자 붙는 것은 불리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고 혜택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화되는 혜택을 입히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 거고 부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끼치고도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부외부 효과고. 그런데 이제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에서 정외부 효과가 긍정적 외부 효과니까 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벌통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 옆에다가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져다 놓으면 과일 수확철에 과일을 진짜 많이 수확을 해요. 벌통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꿀 수확철에 꿀을 많이 수확해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 말하자면 정외부 효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정외부 효과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 촬영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한다, 드라마를 제작한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영화 제작지, 촬영지로 내지는 필요하면 거기에 세트장까지 건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관광 명소로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화 제작사가 비용 들였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보통 단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인데 일반적인 정외부 효과는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죠. 부예부 효과의 한 예로는 어느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흑판주기를 만들었어. 근데 제가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0원이래. 근데 그걸 만들면서 모든 생산은 항상 이렇게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같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오염을 방출하는데 이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이 50원이래. 그러면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외부 효과일 수밖에 없죠. 또요, 길거리 흡연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의 피해를 봤다면 그것도 부예부 효과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외부 효과, 부예부 효과에서 부예부 효과의 예를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어느 기업이 흑판주기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다. 그 흑판주기 하나 만들 때 생산비 1,0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적 비용이라 그래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사적 한계 비용의 줄임말인데 그냥 사적 비용 요거 하나 만들 때 생산비 1,000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비용이라 불러요. 그럼 사적 비용이 1,000원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생산비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적 비용이라 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모든 생산은 오염이란 걸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염이 나왔어요. 그 오염을 제거하는데 공해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이 기업의 생산비 1,000원에다가 오염 제거 비용, 공해 제거 비용이 50원이 들어갔네. 그럼 공해 제거 비용 50원까지 더해서 사회 전체 비용은 1,050원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요. 방금 말은 사적 비용에다가 공해 제거 비용을 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사적 비용이 얼마고? 1,000원. 사회적 비용은 1,050원. 그러면 개인의 사적 비용이 더 작죠. 그러면 1,050원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결정돼야 되는 거야. 사회적 비용이 1,050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50원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10개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개인의 비용이 더 적게 1,000원이니까 비용이 1,000원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만들면 10개보다는 더 많이 만들까 더 적게 만들까? 다시 1,050원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10개가 적정량이래. 그런데 비용이 1,000원이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거니까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많이 만들어요. 12개가 나온대. 그래서 얘는 과다 생산하게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 과정을 원래 그래프로 다 설명했었거든. 그래서 책에다가 그래프를 처음에는 4개를 그려놨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2개를 그려놨거든요. 그것마저 뺐어요. 다 빼버렸어요. 다 뺐어요.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지장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려요. 어려운 것들 다 빼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줄이려고 한 거예요. 왜?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지. 어려워요.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빼버려. 시험에 안 나오면 돼. 시험에 우리가 뭐 어차피 뭐 엄청난 학술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빼버려.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대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사적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개인의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그 기업은 사회에 적정한 생산량 10개보다 많이 만든다. 2개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과다 생산. 그러면 시장이 재기능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시장이 실패해.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자, 그럼 이쪽으로 갈 거예요. 보세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대.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의 관점에서는 편익을 따져볼 거예요. 편익은 뭐냐 이거예요. 편익을 따져볼 건데 얘는 과다 생산하는데 편익을 따져볼 건데 편익이 뭐냐면 원래 국어사전적 의미가 편리한 이익이거든. 그런데 이게 경제학이나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이것의 개념이 효용을 돈으로 환산한 것. 효용의 화폐적 환산치라고. 그래, 갑돌이가 을돌이가 친구인데 친구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말했거든요.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효용이 몇이야? 네 만족이 몇이야? 그러니까 10이야. 그럼 빵 2개 먹으면 18이야. 물어보는 놈이나 대답하는 놈이나 정신 나간 놈들이죠. 어떻게 개인의 만족을 숫자로 표시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학자들은.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너 돈 얼마까지 낼 마음이 있어? 나 1,000원까지 낼 마음이 있어. 갑돌이의 만족을 돈으로 표시하다면 1,000원이다. 빵 하나의 만족은 1,000원이다. 이걸 편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편익 곡선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고 가격은 단위가 원이고 여기는 수량.
수량인데 단위를 그냥 편의상 개라고 할게. 빵이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을 제가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게 수요 곡선인데 이게 뭘 나타내면 편익을 나타난다고. 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빵 한 개로 얻는 만족, 빵 두 개째 얻는 만족, 세 개째 얻는 만족을 나타낸다고 이게. 근데 배가 무지 고팠을 때 빵 하나는 진짜 만족이 크다고. 근데 하나 먹고 나서 두 번째 먹을 땐 첫 번째보다 덜하지. 세 번째는 더 덜하고. 이해가셔요?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 편익 곡선이에요. 그래서 편익을 따져보는 거지.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무슨 곡선이냐? 공급 곡선은 무슨 곡선이냐? 여기가 가격이고 단위는 원이고 수량을 개라고 제가 한다면 흑판 주기를 만든다? 또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급 곡선이지. 이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에요. 생산비.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생산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이렇다.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개당 생산비를 만들면 이 물건을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이 물건을 만들음에 따라서 점점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아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감소한다는 말은 뭐냐? 그거는 생산 시설의 가용으로 늘렸을 때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냥 단순하게 현재의 이 기업이 이 물건을 단순하게 이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 물건에 대한 생산비는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의 생산비가 이만큼이면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 물건의 생산비가 이만큼이면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공급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편익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다.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심화해서 말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계획이 다 있다고. 저는 저 시험 때 동영모의고사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와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비용이 얼마고, 아까 얼마고 1,000원, 여기는 1,050원. 개인의 비용이 더 적게 들죠. 그러면 개인은 만족이 사회 전체 만족보다 더 커. 왜? 오염을 하면서도 물건을 만드는데 자기는 오염을 치우는 비용들을 안 나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편익이 사회 전체 편익보다 크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요.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그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도 따져줘야 된다고. 그럼 사회 전체의 만족보다 개인의 만족이 더 크다고. VAB 효과는.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0원이라고. 근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그 기업의 생산비에다가 공해를 제거 비용까지 더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들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편익의 측면으로 보면 개인의 누리는 편익보다 사회 전체 편익이 더 작다고. 개인의 편익이, 그 사람은 그냥 생산비만 따지면 돼. 공해 제거하는 비용을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편익 면에서 보면. 그런데 정의외부 효과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편익 면에서 보면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따지는데 이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 또는 영화를 제작한 이 제작사에 영화 성공을 해서 얻은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면 세트장을 건립하고 드라마 촬영지에 100억이 투입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얻어들인 수익은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500억이 뭐야? 사적 편익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회적 편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의 편익, 그 기업이 누리는 편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들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100억을 들여서 세트장을 멋있게 건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관광 명소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관광 명소로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등이 형성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1,000억이래. 그러면 사적 편익은 500억, 사회적 편익은 1,0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한 사람이 손흥민 한 사람으로 인해 손흥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겁다. 자부심도 느낀다. 그럼 손흥민 개인의 만족도 있지만 사회 전체 만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갑돌이가 너무 일이 잘 풀렸어. 가족 가운데 하나인 갑돌이가 너무 일이 잘 풀려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가족들이.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그냥 배고픈지를 몰라.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갑돌이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 바라보는 부모라든가 형제자매도 같이 기쁘다. 이게 뭐야? 사회적 편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드라마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예를 들어 100억 들었다. 또는 세트장 건립하는데 비용이 100억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세트장 건립을 하고 거기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비용이 100억 들어갈 때 그 지역 경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 했냐면 나와서 구경했어. 그냥. 돈 들어갔나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보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갑돌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마당 다 쓸어서 자기 집 쓰레기 봉투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갑돌이 쓰레기 봉투 값은 1,000원인데 다른 사람들은 추가적인 쓰레기 봉투 값이 덜 들어가서 950원이래. 그러면 사적 비용은 1,000원인데 사회적 비용은 950원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개인의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적정량의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10개라면 개인의 비용이 크니까 얘는 10개보다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갑돌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마당 다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결국은 정리하면 얘는 사적 비용이 커서 과소 생산해요. 적정량이 10개인데 8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적정량 10개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8개밖에 안 나오니까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적정량이 10개인데 12개가 나온다고. 12개가 나오니까 과다 생산하니까 10개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물건이 많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이렇게 과소 생산에도 시장이 실패하는 거고 과다 생산에도 시장이 실패하는 건데 이런 시장 실패 문제는 왜 발생했냐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게 만들어야 돼요.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적 비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인데 얘한테는 이 사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동네 마당을 다 쓰는 갑돌이,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갑돌이를 칭찬하고 갑돌아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깨끗해졌어.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값은 걱정하지 마. 우리 마을 상위에서 지원해 줄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그게 계속되지 않겠냐는 거지. 바보 같은 게 내 쓰레기 봉투 담으면 네 쓰레기 봉투만 나온다. 그리고 네가 또 혼자 청소한다고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될 일이니? 이러고 가면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당연히 보조금 줘야 돼.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려해야 돼. 그런 정책을 써야지. 그러니까 사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 그게 뭐라?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규제 완화 정책. 그런데 반해서 야 너가 공해를 방출한 거잖아. 그러면 네 공해 제거는 네가 해야 돼. 근데 너 그 공해를 제거할 능력 없지? 그럼 네가 돈 내.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살게.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얘를 높이는 정책. 그게 세금 부과, 환경부담금 부과. 아니면 말 안 들면 법적인 규제 강화. 따라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해외비 효과와 부해외비 효과를 대비시키고 정해외비 효과는 유리한 영향이니까 우리 동네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또는 세트장 건립,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거 우리 동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주세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해주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서 좀 해주실래요? 이게 바로 핀피예요.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핵 폐기물, 화장터 우리 동네에 없는 게 좋겠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님비. 그래서 여러분은 핀피, 정해비 효과 핀피, 부예비 효과 님비 이런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코드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학자 이름이에요. 미국의 법경제학자, 경제학자지만 법학과 연결한 법경제학자입니다만 이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재산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없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 개입 없이도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느 기업이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부 개입 없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아. 그리고 이 회사 대표와 만나서 협상을 해. 그래서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 코드 정리. 정부 개입 없이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다? 코드 정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드 정리가 뭔가 알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코드 정리는 정부 개입 없이도 당사자 간의 협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다 한번 좀 대입해 보자 말이에요. 자, 외부 효과 틀린 것은 이 문장이었죠. 아까 26회 기출 지문. 그래서 외부 효과의 개념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1번의 내용을 제가 항상 들어서 이게 외부 효과를 설명하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맞죠? 두 번째, 정외부 효과 발생하면 님비라고 그랬어요? 핀피라고 그랬어요? 핀피니까 틀렸지. 따라서 2번 X.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외부 효과 나타난 걸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4번에 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5번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요. 주거용인데 근처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연탄공장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인접지역 간의 토지용이 상충될 수 있죠. 그럼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부예비 효과가 발생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그래서 외부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의 수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토지용 규제.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서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직접적 개입. 세 번째는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입하는 걸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직접적 개입은 토지용 규제는 뭐냐면 정부가 토지의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것을 조치해서 즉 법률적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이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걸 통칭해서 토지용 규제라고 불러요. 이런 토지용 규제에는 용도 지역지구제라든가 지역지구제, 여러분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들으셨죠? 바로 지역지구제, 법적인 규제, 건축 규제, 건축법에서 건축 규제, 그리고 각종 인허가, 그리고 계획 단위 개발은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공법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응용되어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토지용 규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인 규제다 그 말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토지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수요자 역할이나 공급자 역할을 아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 내용들, 즉 직접적 개입의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박스로 해서 다음 중 직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건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건 하고 시험에 나오더란 말이죠.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토지 수용, 토지 은행제도, 이게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부릅니다. 공영개발, 공공소유제도, 도시재개발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간접적 개입은 말이죠.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 조세,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개발부담금제도, 정보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지구제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셋 중에 토지용 규제에 해당된다 그랬죠. 법적인 규제니까.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의 토지 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 이게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 따라서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겁니다. 주거지역, 여기도 주거지역, 여기도 주거지역, 주거용입니다 다. 근데 여기 연탄공장이 있는 거야. 연탄공장입니다. 근데 연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이로운 영향입니까? 해로운 영향입니까? 부의회비 효과죠. 이 연탄공장 때문에 다른 데는 주택 가격이 1억 1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만 1억인 거야. 부의회비 효과죠. 정부는 여기 토지용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도 지역 구분해 보세요. 전체 용도 지역을 구분하면 도, 관, 농, 자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일주인으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공법에서 공부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법 얘기를 개론에 물어봐. 공법은 부지런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1차만 하는데요. 그럼 1차만 해.
공법은 하지 마시고 1차만 하면서 왜 공법을 물어보냐고. 그만큼 해요. 그리고 공법은 공법에서 하라고. 과목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공법은 공법 선생님이 전문가예요. 저보다. 공법 선생님 맞춰서 하시고 민법은 민법 선생님 맞춰서 하시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민법은 민법이에요. 왜 공시법을 개론에 물어보냐고. 공시법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법의 이야기를 왜 개론에서 그럼 언급을 하느냐. 공법에서 공부한 것과 꼭 개론에 이론적인 걸 해. 개론에서는. 개론에서는 뭘 하냐면 이론적인 걸 해.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공법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가 제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맞죠? 네, 잘한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토지 용격을 변경해서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꿨대. 그리고 여기 이제 말해야지.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쪽으로 좀 가주세요.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대로 좀 강해주세요. 여기는 다 주거용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또 말 들어? 안 듣지? 나는 여기가 좋아요. 배달도 쉽고요. 연탄 배달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또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연탄 때문에 얼굴도 까마지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안 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아시다시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처음에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대. 가 이 새끼야 빨리. 이렇게 유도해내죠.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만 허용하네. 그러면 이제 어울리는 토지용이 됐죠.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시켰잖아. 그럼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는단 말이지. 그럼 1억이던 게 1억 1,000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 과정을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인 측면을. 이 지역주거지의 목적 및 필요성은 토지의 이용 목적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계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단기적 효과로 가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지역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VAB 효과가 제거됐다 그랬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형이 제거된 거 맞잖아요. 연탄공장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VAB 효과 제거. 그러면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 주택의 수요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1억이 된 놈이 1억 1,000으로 예컨대 10%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1억에서 1억 1,000으로 10% 올랐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래서 주택가치가 올랐어. 1억 1,000으로. 수요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가정하자고? 10% 증가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는 1억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억 1,000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존의 투자자는 먼저 1억 주고 산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이제 초과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윤을 쫓아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지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신규 기업의 시장에 진입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요. 근데 만일 수요가 10% 증가하는 만큼 공급도 10% 증가하면 수요 증가 크기와 공급 증가 크기가 똑같겠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자 이 말이에요. 여하튼 공급이 증가해서 주택가치가 도로 1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아까 1,000만 원 있던 거 1,000만 원 초과이익 발생했던 게 다 사라지죠. 초과이익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산 사람이나 새로 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라져. 초과이익이 없어요. 장기에 가면. 그 다음에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 보자고요. 산업의 종류를 구분할 때 비용 불변 산업을 비용 일정 산업이라 그래요. 건축비가 변함이 없는 경우.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는 비용 증가 산업. 건축비가 오히려 하락하는 건 비용 감소 산업. 여러분 주택을 짓는 가운데서 건축비가 변함이 없어요. 약간의 그 정도 수요 가지고는 공급을 늘릴 때 건축비가 변함이 없대. 그건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근데 수요가 느는 과정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건축자재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건축자재 값이 올랐네? 그럼 비용 증가 산업. 그런데 오히려 대규모 건물을 지었더니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고 다량 구입을 함에 따라 건축비가 오히려 하락했네?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러면 건축비가 변함이 없는 비용 불변 산업에서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주택 가치라 해도 되고 가격이라 해도 되고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장기 공급분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비가 변함이 없어. 그럼 수요가 늘어서 1억이던 게 1억 1,000이 됐단 말이에요. 10%? 근데 공급도 10% 증가하니까 1억 채도 있는 놈이 다시 1억으로 떨어졌지. 그럼 최초 가격 얼마? 1억. 나중에 가격은 결국 얼마 됐어?
1억. 그러니까 변함이 없지. 원래 수준. 그리고 기업의 진입 때문에 공급량은 기업이 진입을 했잖아. 공급량은 증가. 그럼 최초 가격이 얼마랬죠? 1억. 나중 가격이 얼마랬죠? 1억. 그걸 두 개를 딱 찍어서 최초의 가격 1억. 여기 가격 수량. 수요 공급 곡선 있겠지만 수요 공급 곡선 그리지 말고 복잡하니까. 나중 가격 1억 1,000으로 올랐다. 나중에 또 1억. 최초 가격 1억, 나중 가격 1억. 이거 연결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모양? 수평선 모양이요. 여기에 단기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인데 처음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게 수요가 증가했어. 아니면 수요가 여기까지 증가했다고 하셔도 좋아요. 뭐 대폭적인 수요 증가니까 이렇게 할까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1억 1,000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공급도 똑같이 증가한 거야 이렇게. 그럼 수요 증가 크기만큼 공급이 증가했더니 가격이 변함이 없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거든요. 요건 단기 공급 곡선, 요건 장기 공급 곡선. 옛날에 이런 그림을 책에다 넣어놨거든요. 사람들이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뺐지.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이것만 딱 알면 돼. 비용 증가 산업은 건축비가 올랐네. 건축비가 오르는 바람에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5% 증가한대. 그럼 얘는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랐는데 예를 들면 공급이 5% 증가하는 바람에 편의상 정확하게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냥 똑같이 1억 500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수요가 10% 올라서 수요 증가만큼 정확하게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랐는데 공급의 증가는 5%여서 1억 500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건축비가 500만 원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최초 가격 얼마? 1억. 나중 가격 얼마? 1억 500이 되니까 원래보다 더 높아져 낮아져.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지. 그리고 기업이 진입을 했잖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공급량은 늘지. 그럼 최초 가격이 얼마랬죠 제가? 1억. 나중 가격은 1억 500. 두 개를 연결하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겠죠? 우상형의 모양이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비용 감소선을 볼까요? 수요의 증가는 10%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의 증가가 15%래. 그러면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랐는데 공급의 증가가 15%인 바람에 1억 1,000이던 놈이 9,500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최초 가격 얼마? 1억. 나중 가격은 결국 9,500으로 원래보다 낮은 수준. 기업의 진입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 그럼 최초 가격이 1억이고 나중 가격이 9,500이라네? 그러면 연결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우하형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질문을 해. 공급 곡선의 모양이 우하형의 모양이 될 수 있나요? 우상형의 모양으로 내내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건 단기 공급 곡선이지. 그런데 공급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우하형의 모양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최초 가격 여기. 나중 가격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단기에 가격과 수량이 여기 이렇게 됐었거든.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10%. 그래서 가격이 1억 1,000으로 올랐네? 근데 공급은 대폭 증가한 거야. 이렇게 15%.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지.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원래 떨어졌어. 9,500으로. 양은 대폭 증가하고. 그럼 최초 가격이 여기, 나중 가격이 여기, 요걸 연결하면 산업에 있어서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하형의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전부 다 단기 공급 곡선. 따라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나 산업의 공급 곡선은 다 우상형의 모양이 되는데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하형의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엄청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불변이잖아요. 불변이니까 원래 수준이야. 그리고 당연히 원래 수준인 거 불변이니까 수평선이고 증가잖아요. 그럼 원래보다 높아. 증가니까 우상향의 그림이지 뭐. 감소잖아요. 그럼 원래보다 낮아. 그러니까 우하향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 머릿속에 담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어떤 제한이 추가적인 제한인데 지역주구제 실시와 더불어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조치를 했대. 지역주구제 실시와 함께 기업의 진입을 막는 추가적인 조치를 했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입을 막았으니까 단기에 주택의 가치가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갔다. 1억에서 1억 1,000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면 장기에도 계속 1억 1,000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와. 근데 그 옆 동네에 들어와. 옆 동네에 들어와서 옆 동네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시장이 존재하기만 하면 주택 가치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져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경쟁 시장이 존재하면 그 옆 동네와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못 들어오던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용도의 지정이라든가 변경 등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진입장벽으로 말미암아 초과유는 모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초과유는 사후적 독점이 아닌 사전적 독점에서만 야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연탄공장 있었을 때 산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사전적 독점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독점. 연탄공장이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억 천 돼서 1,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연탄공장 없어지고 그 동네가 살만했대. 공기가 좋아지고 쾌적해졌대. 그래서 1억 천 주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적 독점은 그 연탄공장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 다시 말하면 지역주거 실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연탄공장이 없어지는 사건 이전에 그 자리에 주택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1억 천이 됐을 때 연탄공장 없어지고 1억 천이 됐을 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건 연탄공장 없어지기 전에 산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건 연탄공장 없어지기 한 달 전에 혹은 20일 전에 혹은 10일 전에 샀는데 그의 연탄공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끝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전적 독점. 지역지구제 문제점으로는 토지용의 경직성 문제. 역시 법적인 규제다 보니까 경직적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지구제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오지선 다형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선택지 두 개가 이론 문제야. 개론의 이론 문제. 그리고 세 개가 국계법 문제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5개로 되어 있는 지역지구제 문제를 부동산 공법의 시험에 내잖아요. 시험법 위반이야. 왜 시험법 위반이냐면 부동산 공법은 관련 법령을 내게끔 되어 있거든. 딱 법 조문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건축법 이렇게 주택법 이런 식으로 법령이라고. 법령이 없는 걸 냈으니까 시험법 위반이지. 근데 그걸 개론해 내잖아요. 1번, 2번 두 개가 개론이고 세 개가 공법인데 개론해 내면 시험법 위반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내면 1번부터 5번까지 누가 봐도 다 공법이야. 누가 봐도 공법이야. 그리고 문제도 다음 관련된 법령의 법령.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문제도 그거야. 틀린 걸 골라라. 그렇게 냈고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야. 그걸 개론해도 시험법 위반이 아니야. 왜? 개론은 뭐냐면 법령을 딱 지정한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양을 묻는 과목이래. 그러다 보니 그게 뭐라고 말해?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개론에 다른 과목들을 내고 싶은데 또는 연계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놈하고 통합 문제를 내고 싶은데 다른 과목들은 지 과목의 법령이 있잖아. 다 법과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낼 수 있는 게 개론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론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에 공법 문제도 잘 나오고 세법 문제도 잘 나오고 공시법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론에서 그거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과목이 다 있잖아. 그래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지역주거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즉 용도 지역과 관련된 공법 내용을 더 잘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갔을 때 그 연계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공법에서 공부 부지런히 해놓으세요. 그 다음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개발이익의 환수제도에서 개발이익이 뭔가? 일단 봐봐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뭔 말인가?
법령이에요. 법령. 그대로 법령에 나오는 말인데, 자 잠깐만 봐주실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말인데, 갑이란 사람의 땅이, 이게 갑이란 사람의 땅이라고 해봐요. 근데 얼마냐면 1억이라고 가정해봐요. 1억 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격 상승률을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냥 10%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가 상승률이 연에 10%예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억 1천이 돼야 돼요. 1억 1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1천만 원은 정상지가 상승분이야. 저기서 말하는 정상지가 상승분. 그럼 정상지가 상승분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1천만 원이거든. 근데 갑돌이 땅 여기 옆에 이 땅을 정부가 개발했대. 이 땅을 정부가 개발했대. 정부가 개발을 했어. 개발을 하는 바람에 여기 땅값이 1년 만에 2억이 됐대. 그럼 100% 상승했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올랐냐면 1억 올랐죠. 그쵸? 그러면 여기 1억, 그리고 여기 정상지가 상승분, 요걸 빼.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그럼 이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죠? 요걸 개발이익으로 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 개발이익의 일정 퍼센트, 예를 들어서 20% 혹은 25%를 초창기는 50%까지 환수했거든요. 그걸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는 뭐냐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환수하냐면 개발부담금으로.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제 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겠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와 개발부담금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들어가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는 다 개발부담금이냐? 아니, 개발부담금을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물을 통해 환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부담금 제도 혹은 개발부담금제 이런 말이 나오면 걔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들어가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발사업을 통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의 일정 퍼센트만큼, 예를 들어 20% 혹은 상황에 따라 25% 이런 것들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너무나 많이 환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개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게 되면 대장동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환수하면 개발이익이 환수되면 개발 사업을 안 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맡겼다 보니까 어느 특정 민간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몇 천억 이렇게가.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커지는 거고, 다 환수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싹 다 환수하면 되죠. 그럼 개발 사업 안 할 거고.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는 거죠.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 감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를 공공토지비축제도라 그래요. 이거는 토지가 여유 있고 값쌀 때 사두었다가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어요. 직접적 개입에 해당돼요. 여러분,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방출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아시죠? 거기에 토지은행을 두고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공공개발용, 또 하나는 수급조절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은행제도의 목적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또 하나는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인데 공익사업의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건 수급조절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LH공사에서 이렇게 토지은행제도 하고 있다. 그중에 이렇게 공공개발용, 즉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 출발할 때 협의매수 하도록 돼 있지만 협의매수만
규정해 놓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회비 매수를 추진하지만 안 되면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장점은 토지은행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냥 놔두면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매칭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땅값도 올라가고 근데 뒤늦게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협의 매수도 무조건 안 되고 수용 절차에 들어갈 때도 갈등이 생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값싸고 여유일 때 토지를 사두는 거지. 그래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나 공공시설 용지를 위한 토지를 제때 맞춰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저마다 개인의 땅들이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 형태로 나오겠지만 계획적인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땅을 공급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효과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단점의 경우는 토지 매입할 때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토지 매입을 시작할 때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대량으로 토지 매입하게 되면 돈이 풀려서 다시 그 돈이 토지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세 번째는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는 2000년이고 토지를 방출하는 시기는 20년 전 한 20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이 동안 토지를 어떻게 보유할 거냐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샀다 어느 지역에 근데 멀어가지고 내가 자주 못 갔다 그냥 놔두잖아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쓰레기가 쌓였다. 몇 년에 가보니까 이게 내 돈들을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기가 어려운 곳이면 그냥 무료로라도 그 땅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낫고 뭐 좀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농사 짓고 그냥 쌀 조금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 농사 지어서 먹으세요. 이렇게라도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공공재 같은 경우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 해놓고 편말 붙여서 본 토지에는 앞으로 공공시설이 공급될 용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같은 걸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땅에 걸렸다가는 과태료 부과한다 하고 편말 같은 거 붙여 있고 그래서 딱 투기하려고 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딱 봤더니 카메라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비치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또한 토지은행의 취지에 따라서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할 때 그 가격 수준 최초의 기회비용 수준의 가격으로 딱 묶어둬야 돼. 그렇지 않고 여기 토지 구입을 시작하잖아요. 이미 근처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일대의 토지를 다 묶어둬야 돼. 그 일대 토지를 묶어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단점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땅이 좁고 공공시설 용지로 공급하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누어서 LH공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하고 있는 제도다. 직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공공토지비축제도. 무슨 개입에 해당된다고요? 직접적 개입.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 감 잡으셨죠? 우리 쉬었다가 주택정책 들어갈게요. 세 번째 시간 훨씬 중요합니다.